중국의 김치가 김치의 국제 표준으로 등록됐다. 김치가 아닌 파오차이다. 굴욕당한 한국도 이번 결과에 분노했다. 한복은 중국의 전통 의복이다. 판소리도 중국 전통의 소리다. 아리랑 또한 중국의 노래이다. 최근 이런 기사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중국의 한 언론사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된 내용인데요. 그 언론사가 어디냐? 바로 황구시보입니다. 황구시보는 중국 내 영향력이 높은 탑클래스 신문인데요. 황구시보에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는 사람이 후시진 편집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중 영사관 폐쇄를 둘러싸고 한국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중국 정부의 브리핑 내용을 공개하기 전 자신의 웨이보를 통해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세계와 싸울 때 빠지지 않는 이름으로 중국의 강경 애국주의를 상징합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 당시 한국 때리기에 앞장서 무력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황구시보가 그만큼 중국 권력 핵심부와 밀접하다는 이야기고, 그 중에 후시진 편집장이 핵심 인물인 것입니다. 후시진 편집장은 중국에서 전면에 잘 드러나지 않는 시진핑 주석 등 7인의 상무위원 집단 지도체제를 대신해 중국 최고위층의 의중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그의 숨겨진 비밀이 드러나면서 중국이 발칵 뒤집혔다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팩트TV 팩트체크.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황구시보는 중국에서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언론입니다. 황구시보는 2005년 후시진이 편집장을 맡으면서 급성장했습니다. 매일 중국어판 200만 부, 영문판 12만 부를 발행하고 온라인 독자도 3천만 명이 넘습니다. 황구시보의 배회적 애국주의 보도를 해외 언론들이 중계해 보도하고 해당 국가에서 반중 정서가 고조되면 황구시보가 다시 이를 보도하면서 국경을 넘는 여론 충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한미 양국 고난의 역사 발언을 트집잡아 한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논란을 키운 장본인이 황구시보이고, 한국이 우한의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다. 한국에서 들어온 모든 사람이 격리되어야 한다는 등 중국의 거친 입으로 불리는 후시진에 대한 폭로가 나오면서 중국이 떠들썩합니다. 중국과 홍콩 매체 등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 공간에 게시물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중국 공산당 당원의 부정부패를 감독하는 당중앙기울위원회에 후시진의 문제점을 고발한 것입니다. 이미 결혼을 했음에도 다른 여성과 따로 살림을 차리는 등 관계를 가져 당원으로서의 생활 기율을 위반했고, 심지어 혼외 사생활을 두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후시진을 고발한 사람이 같은 회사에 다니며 바로 아래 직급에 해당하는 부편집장인 반징타오여서 놀라움은 더했는데요. 반징타오는 후시진 편집장이 2명의 회사 동료와 장기간 동안 은밀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온 결실로 두 사람 모두와 각각 한 명씩의 아이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징타오는 후시진 편집장이 당 신문의 책임자로서 겉으로는 부지런하고 착한 척하며 애국을 소리 높여 외치지만 실제로는 교만하고 사치스러우며 황금무도한 데다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주장하며 중국 사회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를 접한 후시진 편집장은 웨이보를 통해 고발은 완전한 모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후시진 편집장은 광동성 출장을 왔다가 간의 고발 소식을 듣고 전후 사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을 수 없게 돼 해명한다고 말하며 고발자를 오히려 공격했습니다. 후시진 편집장은 고발인이 당교에서 교육을 받고 나온 뒤 마치 자신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도 됐냐 다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자신이 곧 은퇴하고 그 자리를 자기가 맡을 것이라고 떠들고 다니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끄러울 것 같아 당시 이 사실을 크게 알리지 않았는데 지난 10월 27일엔 고발인이 후시진 편집장의 사무실로 찾아와 단도직입적으로 편집인 자리에서 물러나라, 내가 그 자리를 맡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후시진 편집장의 구설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독일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한 뒤 자기 멋대로 일정을 변경해 폴란드를 다녀오는 등 회사 공금을 사적으로 개인 여행에 썼다는 이유에서 인민일보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또 캐나다에 체류 중인 공황망 기자 장전희가 후시진이 캐나다에 혼의 아들을 두고 있다고 폭로한 적도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인으로 중국인들의 주목을 받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신뢰에 대한 손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중국 언론의 상징적인 인물인 후시진은 화웨이를 열렬히 지지하는 인물인데요.
그는 올해 벌어진 미중 대결이 역사적 관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1000년 뒤에 사람들이 미중 대결의 한복판에 있던 화웨이를 기억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중국 정관계 인사들과 학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황구15 송년회에서 며칠 전 선전의 화웨이 직원들과 교류할 기회가 있었다. 그들에게 화웨이는 최소 1000년 이상 기억될 회사가 될 것이라고 말해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미국이 겪는 일련의 일들은 매우 드문 것이라며 이 게임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깊고 넓어서 중국인뿐만 아니라 인류가 오늘 그리고 2020년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민족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인이 기율 위반 혐의로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도 공식적인 자리에 나서 화웨이가 1000년이 넘게 지속될 기업이라고 홍보하고 다닐 만큼 화웨이는 중국의 상징적인 기업입니다. 그만큼 화웨이가 가지는 의미가 중국에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실상 화웨이는 1000년은커녕 당장 내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미국의 거센 압박으로 인해 화웨이는 창립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미국 의회가 화웨이나 중兴通信등 중국산 5G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미군 부대나 주요 무기 체계 배치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미국 상하원은 이 같은 새로운 조항이 담긴 2021년 회기년도 국방수권법안에 합의했고 수일 내 양원에서 표결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양원군사위원회가 공개한 법안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군자산의 해외 배치를 결정할 때 화웨이나 중신통신처럼 위험한 공급자에 의한 안보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보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미국의 중국 압박 정책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2조 4천억을 들여 태평양 억지 구상을 신설해 대중국 압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 의회가 마련한 2021 회계년도 국방 예산안에 태평양 억지 구상 항목이 신설돼 22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 4천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런 미국 정부의 행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미 의회가 중국에 한층 더 강경하게 대응할 필요성을 초당적으로 주문하면서 바이든이 추후 친중 정책으로 전환할 수 없도록 중국과의 되돌릴 수 없는 관계를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 의회는 바이든의 대중 정책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재량권을 잡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해온 중국의 압박 수위를 낮추게 된다면 그동안 해온 모든 일들이 숲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이 같은 태평양 억지 구상이라는 항목까지 신설해 2조 4천억 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인데요.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보니 글레이저 국장은 의회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대응에 있어 전진하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클 오웬런 브루킹스 연구소 대외정책연구국장 또한 중국은 또 다른 초강대국이 됐다면서 바이든은 새로운 방식으로 이런 도전을 규정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미국은 코로나의 책임을 확실하게 따지겠다고 세계보건기구와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앨릭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들이 코로나19 사태의 기원 조사를 시의적절하게 공유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앨릭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UN 총회에서 세계보건총회는 WHO에 바이러스 기원조사 착수를 지시했다. 그러나 결과물은 내년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받아들이기 힘든 시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나쁜 점은 국제 전문가들이 한 국가의 전문가가 공개한 결론만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진실에 도달하기 위한 협력과는 매우 동떨어진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핵심은 바이러스가 어디서 처음 등장했느냐가 아니라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고 투명하게 공유한 것이 맞냐? 해석하게도 필요한 정보 공유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들의 직무유기는 지구를 완전히 파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코로나는 우한빨이 아니라며 선전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관영 신화통신과 CGTN은 세계에 퍼진 코로나19의 99.5%는 유전적으로 북부 이탈리아의 변이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언론은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이 아니라 이탈리아 북부에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들 언론사들이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이 독일 바이러스 학자 알렉산더 케콜레의 인터뷰였는데요. 하지만 막상 케콜레는
트위터에서 중국 언론이 자신의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중국 언론이 이탈리아의 변이형 출현을 선전에 이용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는 중국에서 기원했으며 발병은 아마도 초기에 은폐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렉산더 케콜레는 뉴욕타임즈 인터뷰에 다시 나와 중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 순전히 선전용이라고 비판하며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처음 나타났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바이러스의 기원을 모호하게 하기 위해 거짓을 퍼뜨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제 페페티 한국의 식당에서 음식 주문을 하면 반찬이 거의 무제한으로 나오고 전부 맛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값을 지불해야 한다. 영상은 인터넷에서 해외 네티즌들이 일본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한국의 것들 외국인들이 한국과 일본에서 느낄 수 있는 차이점들 등의 일부 내용입니다. 나는 동양학을 전공해서 일본의 케이오 대학에서도 유학을 했고 한국의 서울대학교에서도 공부를 해서 한국의 대중교통이 일본보다 훨씬 저렴해. 도쿄에 있을 때에는 출근할 때 보통 매일 5,000원 이상이었지만 한국에서는 2,500원 정도면 해결되었어. 음식도 한국이 더 싸고 양도 많아. 그리고 일본은 공간의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든 것이 작아. 거주하는 방뿐만 아니라 각종 카페, 식당, 빨래방 등등 모두 좁아서 불편해. 그래서 밥 먹을 때에는 옆 사람과 거의 어깨를 맞대고 먹는 것 같아. 일본 사람들은 예의 바른 것으로 유명하지만 특정 상황에 특정 사람들에게만 그런 것 같아. 왜냐하면 언제는 한 번 친구랑 같이 서점에 갔었는데 한국인을 욕하는 서적들만 모아놓은 코너가 있었고 그곳의 책 중에 하나는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제목이었어. 그것을 혐한이라고 하는데 서점 내 분류에서 그 코너가 따로 있다는 것은 정말 충격이었어. 이건 마치 독일인이 뉴디그데인을 싫어하는 것과 같지 않나? 그리고 일본의 서점에는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책을 찾기도 쉬워. 일본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기회는 많았다라든지 일본이 세계지도에서 지워지지 않는 방법이라든지 일본에 오래 지낼수록 일본인들의 에티켓은 어릴 때부터 학습되어 온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어. 상점에 오는 손님들을 반기고 떠날 때에는 배웅을 하고 열차가 늦었을 때에는 사과하고 그런데 이러한 에티켓이 공손함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실내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하지 않고 흡연을 해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 흡연구역과 비흡연구역이 정해져 있는 곳도 있지만 전혀 공간에 분리가 안 돼 있어서 담배 연기를 그대로 다 맡아야 하지. 그리고 중국인들과 동남아시아인들을 업신여기는 경향이 많아. 그래서 나는 항상 일본인들은 좋은 에티켓을 갖고 있지만 공손하지는 않다고 말해. 사실 그들은 그저 갈등을 피하는 전문가일 뿐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항상 본인의 감정을 숨기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부정직하다고 느껴. 반면 대외적으로 예의바르다고 평가되는 일본인들과 다르게 한국인들은 간혹 무례하다고 비춰지기도 해.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달라. 일본인에 비해서 공공장소에서 조금 더 시끄럽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훨씬 더 직접적이고 진실되게 표현하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무례하다고 느끼게 만들 수 있어. 특히 이름을 묻기도 전에 나이를 물어서 호칭이나 존대 여부를 정하려는 것이 무례해 보일 수도 있지.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그 나라의 언어 특성인 것이고 솔직한 성격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정직하다고 말할 수 있어. 결국 서로 간에 오해가 발생할 일이 거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면 그들은 호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들과 친해지는 것은 굉장히 편해. 그들이 상대방을 비호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또한 표현을 하기 때문에 훨씬 마음이 편해. 일본처럼 회색 분위기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일본에는 혼내와 다테마에라는 것이 있어
혼내는 진심을 의미하고 다테마에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 내세우는 것을 의미해. 그래서 일본 친구들은 가끔씩 얘가 나를 정말 친구로 생각하나? 지금 말하는 게 진심인가? 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만들어. 그래서 깊은 관계를 갖기가 힘들지. 이러한 지킬과 하이드 같은 이중성은 한국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들어. 그리고 한국에서는 군대를 다녀와야 비로소 어른이 됐다고 말해. 그것 때문인지 한국의 남자들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하지만 일본에서 운동하는 남자를 찾는 것은 힘들어. 초식남이라고 하여 굉장히 연약해 보이는 남자들이 많고 그들의 몸보다 큰 셔츠와 바지를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기 쉽지. 나는 도쿄에 사는 일본인이야. 서울에 몇 번 갔었는데 복잡한 거리에서 혼자서 몇 시간 동안 돌아다녔는데 나에게 질적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 일본에서는 거리에 나가면 항상 난파를 하는 남자들이 있어. 술을 마시거나 차를 마시거나 저녁을 먹자고 하고 이후엔 대부분 호텔에 가자고 요구하지. 처음부터 대놓고 호텔에 가자고 요구하는 남자도 많다고. 물론 난파를 하는 사람들 중 몇 명은 진지한 사람도 있지만 그저 취미인 사람도 있어. 내가 시부야에서 살 때 코인 빨래방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어. 새벽 1시였는데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매력적인 남자가 나를 쳐다보면서 걸어왔고 아주 정중하게 물어보더라고. 4만엔 줄 테니까 같이 호텔 갈래요? 나는 거절했어. 그리고 그는 돌아가나 싶더니 나에게 다시 와서 그러면 5만엔은 어때요? 라고 물었어. 당연히 거절했지. 일본에서 걷고 있는 사람에게는 길을 물어봐서는 안 돼. 그건 굉장히 중요한 매너라고 해. 물론 그냥 서 있는 사람에게는 물어봐도 돼.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두 괜찮아. 자신이 바쁜 상황만 아니라면 친절하게 설명해줘. 영어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최대한 영어로 말해주려고 노력하고 본인이 영어로 설명하기 어려울 때에는 직접 그 장소까지 데려다주는 경우도 많아.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전 세계에 탄로난 일본의 수준. 올여름 개최 예정 중인 도쿄올림픽의 사진 몇 장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의 편집위원인 앨러스테어 게일은 지난해 12월 15일 도쿄올림픽 주최 측에서 마련한 언론인 대상 공개 행사에 참석했었는데요. 완공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기장을 6시간 동안 둘러보는 동안 그는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무대가 되는 국립경기장에 사용된 문구들의 도무지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영어 표현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그가 트위터를 통하여 공유한 이 사진들은 SNS상에서 삽시간에 퍼져 각종 해외권 유저들이 일본 당국을 향한 비웃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인 유저들마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가 없다라며 참담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구역에 표시된 캄다운, 쿨다운라는 문구. 한국어로는 진정해라, 진정해 정도로 직역되는데요. 도무지 그 의도와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 문구를 본 전 세계 네티즌들 또한 모두 갸우뚱해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뛰다가 흥분한 선수들이 쉬는 곳인가, 장애인 구역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혹시 모를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장소인가라고 하는 등 그 누구도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죠. 한편으로는 이 문구의 의미와 상관없이 명령조로 표기된 문구가 기분 나쁘다는 네티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논란이 되자 해당 경기장을 관리하는 일본 스포츠진흥센터에서 해명을 내놓았는데요. 그 내용이 가관입니다. 이 공간은 벽지의 색을 따뜻한 색계로 꾸민 방으로서 기분을 가라앉히기 위한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많은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기분을 안정시키는 목적으로 만들었다는데요. 재단 담당자는
새로운 개념이라 이해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다라며 이를 돕기 위해 사람이 누워있는 형상의 픽토그램을 그려놨다고 해명했지만 문구와 픽토그램 그 무엇도 이해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는 비판만 돌아올 뿐이죠. 경기장에서 접한 의미를 알 수 없는 문구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구역의 벽에는 조혼우니와라는 문구가 박혀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심지어 일본어를 번역해놓기는커녕 자호노니와라는 발음만 덩그러니 표기해놓은 것입니다. 마치 외국인들에게 일본어 공부를 강요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 선수들로 하여금 큰 부담감을 줄 수밖에 없는 문구죠. 게다가 이것을 한국어로 해석하면 정보마당이 되어 마치 인터넷을 이용하는 공간이라든지 인포메이션 센터, 즉 안내 데스크 정도일 것으로 유추가 되는데요. 일본 스포츠진흥센터의 설명은 전혀 달라 충격을 안겨줍니다. 각종 작은 행사를 열 수 있는 소통광장의 용도라는 것이죠. 센터 측의 황당한 설명을 들은 네티즌들은 물론 장소의 이름과 용도가 다를 수는 있지만 최소한 이용객들이 그 의미는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은 해놔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쓴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올림픽 경기장 대환장 파티의 대미를 장식한 것은 주경기장에서 언론인들을 환영하는 문구였는데요. Hello, our STAIDN. 안녕, 우리 경기장이라고 번역되는 이 문구는 주최 측이 언론인들을 환영하는 게 아니라 경기장에게 인사를 하는 의미가 되어 그곳에 초대받은 언론인들로 하여금 큰 위화감을 느끼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웰컴 투 도쿄 스테디엄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이상한 표현을 사용했는가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일부 네티즌들은 주최 측을 향해 일본의 얼굴이 되는 국립경기장에 1,000억 엔 이상이나 쏟아붓으면서 이런 간단한 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인가?